우크라이나 국민의 절반 이상이 그만하자. 땅 뺏겨도 괜찮다. 그냥 불행하게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리처럼 DMZ, 영구분단 그러면서 불안한 휴전 이 가능성이 없다. 자, 어쨌든 근데 1월 20일 트럼프 집권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 이 러우 전쟁이 어떻게 끝날까요? 안 끝납니다. 끝날 수가 없어요. 네. 왜냐? 전쟁이 끝나려면은 평화협정이라는 걸 체결하거든요. 네. 그 휴전협정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남북한 유엔군과 북한 공산주의전 간에는 정전협정, 아미스티스 이게 있는 거지 종전협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려면 평화협정인데 뭐냐? 첫째, 싸움은 영토 때문에 하잖아요. 영토 규정. 그 다음에 이제 포로 교환. 그 다음에 손해배상, 관계 개선.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영토 규정을 어떻게 해요? 양쪽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냥 불행하게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리처럼 DMZ, 영구분단 그러면서 불안한 휴전 이 가능성이 없다. 강제 휴전은 될 가능성이 높은 그렇죠. 건가요? 그러나 그 휴전은 본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양쪽 다 지쳤고 지금 아까 제가 러시아의 병력 손실이 70만 명 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러시아는 인구가 1억 4천 가까이 되거든요. 우크라이나는 4천만도 안 돼요. 그럼 우크라이나도 거의 동일하거나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우크라이나 예산의 60% 이상이 해외 차입 무상 지원이에요. 어떻게 전쟁을 계속해요? 그 다음에 러시아 경제가 좋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전시 경제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국방장관 벨로우소프는 군인이 아닌 경제학자 출신이에요. 경제관리. 지금 뭐 3% 4% 성장하고 러시아 증시가 막 화랑이니까 경제가 좋고 뭐 버틴다 그러는데 러시아 경제를 모르는 얘기예요. 지금 러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네. 21%예요. 왜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 죽으면 2억 원씩 주거든요. 네. 그럼 20만 명 죽으면 40조 원이 풀렸거든요. 네. 그 다음에 러시아 병사들 초봉이 280만 원쯤 되거든요. 네. 근데 일반인들은 100만 원 내외밖에 안 돼요. 그럼 병사들 월급이 무제한 나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기 생산하니까 생산성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첫 번째, 무기는 쓰면 끝이잖아요. 네. 두 번째, 러시아 산업 기반은 그대로인데 돈이 자원 팔아서 들어오면 돈이 지금 막 풀리는 거잖아요. 물건은 없는데 인플레이션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21%인 거죠.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양측 다 지쳤어요. 그러니까 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끝낼 수는 없고 근데 마침 트럼프가 와서 어떻게 해요? 강제로 끝낼 거야? 지금 그러잖아요. 강제로 끝낼 거야? 그러면 이거는 원튼 원치 않든 나토가 뭐 막든 말든 나토도 분열돼 있어요. 야 지쳤으니까 그만하자. 더 중요한 거. 네. 우크라이나 국민의 절반 이상이 그만하자. 땅 뺏겨도 괜찮다. 어차피 저거 러시아 애들 많이 살던 지역이었고 시끄러운 지역이고 그 다음에 유럽 안에서도 안 돼. 지금 휴전하면 푸틴 버릇 나빠져. 그러니까 버릇 고쳐야 돼? 무슨 소리야. 우리 전쟁도 아닌데 슬라브족 우리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지들끼리 전쟁이고 어차피 이제 저 정도만 주면 우크라이나 나머지 완충돼 있으니까 끝내자. 분열돼 있거든요. 또 트럼프가 여기 와서 내가 끝내겠어 하면 끝내는 거지. 지금 못 끝낼 거다. 트럼프는 끝낼 거예요. 근데 정식은 아니죠. 그렇죠. 휴전. 강제 휴전이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집권과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정한 격화될 수는 있겠지만 끝내는 게 아니고 양쪽 다 서로를 점령할 수가 없으니 네. 소강 상태로 갈 거고 지리지리 가다가 애매한 휴전 상태. 전쟁도 아닌 종전도 아닌 애매한 그 사이 어디선가 끝날 거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휴전이 가능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전쟁이어도 소규모 전투만 계속가는 사실상의 휴전. 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최근에 12월 초에 우리나라 비상계엄령이 있었는데 북한은 굉장히 좀 조용했던 것 같아요. 너무 조용해요. 네. 왜 조용한 거죠? 이게 정확한 제목인데 제가 대동강TV에서 한번 한 건데 계엄 선포에 급 침묵한 북한 김정은 눈치게임 일주일. 정확하게 이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노동신문이거든요. 노동신문이 6면 나와요. 근데 마지막 6면이 국제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나라일까 북한한테? 과거에는 아니었죠. 근데 지난해 연말 올해 초에 김정은이 뭐라고 그랬느냐. 남북은 이제 한 나라가 아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다. 민족과 통일개념 삭제한다 그랬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6면에 나옵니다. 확실하게. 과거에는 5면에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여기 지금 조그맣게 색칠해놓은 부분이 있죠. 요게 이제 10월달 신문인데 윤석열 괴뢰패당 언론 탄압의 광번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우리 소식이 실려요. 이 노동신문에. 그런데 자, 나만 비난하는 진심인 북한 11월 들어와서는요 거의 매일이다시피 우리를 욕합니다. 볼까요? 11월 1일 신문인데 두 개나 있죠. 여기는 뭐 전쟁을 획책하는 윤석열 괴뢰 어쩌고 그 다음에 우리를 괴뢰한국이라고 그래요. 이제 과거에는 남반부 남조선 그랬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로 얘기한 다음부터는 이제 괴뢰한국이라는 표현을 이제 괴뢰패당 이렇게 아주 정식 용어로 씁니다. 이건 11월 18일 날 어마어마하게 실었죠. 사진도 7장 실었죠. 이렇게 뭐 윤석열 탄핵 어쩌고 이렇게 11월 들어와서는 거의 매일이다시피 실었어요. 그런데 자 12월 3일 밤 4일 새벽 비상계엄 사단이 났죠. 이건 12월 1일이에요. 자, 이 일은
너무 커서 따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3일이에요. 4일이에요. 계속 나오죠? 자, 이제 2일은 지금 빠져있죠? 2일은 제가 따로 빼놨어요. 이게 2일이에요. 그럼 1, 2, 3, 4 계속 나왔죠? 여기 7장이죠? 굉장히 많이 실었죠? 탄핵이 평하다 뭐 이렇게. 자, 그러면 11월 들어선 거의 매일. 12월은 4일날까지 매일 실었죠? 남한 소식을. 그럼 4일날은 새벽에 사단이 났으니까 저쪽은 인터넷 이런 거 안 하니까 신문은 준비 못했을 거 아니에요. 5일날 나야 되잖아요. 이게 5일 신문이에요. 이게 6일 신문이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남한 소식이 사라졌어요. 아니 매일같이 남한을 욕하다가 본인들이 원하는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그럼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5일 안 나와요? 6일 안 나와요? 또 볼까요? 7일도 안 나와요? 8일도 안 나와요? 9일도 안 나와요? 10일도 안 나와요. 4, 5, 6, 7, 8, 9, 10 매일 떠들던 북한이 그때 우리는 어땠어요? 남한 언론 난리가 났죠? 난리 났죠. 여기는 아무 소식도 전하지 않아요. 일주일 지났죠? 네. 그래서 눈치게임 일주일인 거예요. 자, 언제 보도하느냐? 자, 그 옛날을 볼게요, 옛날을. 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소추안 가결됐을 때는 4시간 만에 보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됐을 때는 2시간 20분 만에 실시간 보도하듯이 보도했어요. 그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기각 때도 이틀 뒤에, 2일 뒤에 보도했거든요. 그럼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네. 일주일 동안. 이제 드디어 보도합니다. 자, 11일 날. 어마어마하게 보도했죠? 사진이 무려 21장이에요, 이게. 자, 교례한국에서 비상계엄 사태로 사회적 동원 확대. 자, 드디어 보도했어요. 일주일 걸렸죠? 그럼 이때부터 대대적으로 보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게 12일 신문입니다. 요거요, 요 부분이거든요? 사진 없잖아요. 그죠? 이 다음부터 또 보도 안 해요. 13, 14, 15일이거든요? 14일 날 탄핵 가결 됐잖아요. 그럼 15일 날 보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보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16일 날 드디어 하루 지나서 괴뢰한국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 가결 정지. 그 다음에는요. 또 보도 안 합니다. 네. 오늘이 우리가 녹화하는 날이 12월 26일이죠. 네. 오늘 아침 노동신문 못 봤습니다만은 지난 주말까지 보도 안 해요. 저 그럼 어떻게 되죠? 3일, 4일 날 사단이 났고 네. 오늘 녹화하는 날이 26일인데 10일, 11일, 12일, 16일 3번만 보도하고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정리했는데 자, 이거 5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는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제일 큰 게 종북좌파 세력 척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북한은 뭐죠? 내가 뭘 했다고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뭘 나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맞아, 쟤 때문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아니라고 정말. 이번 건은 내가 아니야. 진짜 웃기잖아요. 매일매일 얘기하다가 막상 터지니까 조용하죠. 나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지금 뭐 평양에 무인기 침투했을 때 김여정이 나와서 그랬거든요. 나만 군부가 보냈다. 군부 깡패가. 근데 지금 설이지만 뭐 김영현 전 장관 지시했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안 해요. 나 아니야. 두 번째, 북한이 무력 충돌 전문이죠. 무력 좀 아니에요. 무력 충돌을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의외죠? 맨날 도발하는 것 같죠? 과거에 팀 스프리트 훈련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미 간에. 지금도 대규모 훈련을 하게 되면 북한군은 어떻게 하느냐. 원래 한쪽이 전쟁 연습을 하면 나머지도 대응 훈련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비행기가 떠요. 상공에. 영화에서 보면 이런 거 나오죠. 옛날 영화 보면 막 군인들이 달려가서 비행기 타고 막 올라가죠. 그거 거짓말이에요. 옛날엔 가능한데 지금 우리 노트북 켜도 한 몇 분 걸리죠. 비행기가 다 컴퓨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동 걸고 부팅시키고 하는데 이거 군사 기밀이니까 말씀 못 드리는데 첨단 항공기는 최소 몇 분 걸려요. 근데 평양에서 서울까지 3, 4분 걸리거든요. 뭐 하늘에 비행기가 떠 있으면 이쪽에 가기 시작하면 저쪽에도 떠 있어야만 막는 거지. 그때 막 영화처럼 달려가서 올라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규모 비행기가 뜨면 어떻게 돼요? 북한도 떠야 돼요. 근데 북한은 기름이 없어서 못 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뜨면 큰일 나요. 추락해요. 정비를 안 해서. 세 번째, 뜰 수가 없어요. 왜냐? 네. 아까 50년대, 60년, 자, 그 러시아 편에서 지금 러시아의 그 영화 회사가 50년대, 60년대 탱크 푸틴한테 준다고 그랬죠? 네. 그건 영화사 가지고 있었죠? 네. 북한군은 실전에 써요. 50년대, 60년대 비행기를. 뜨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대규모 훈련을 하면 충돌이 일어나면 자기들이 전멸당한다는 걸 아니까 납작 엎드려요. 전선에 있는 그 전투원들한테 일단 총탄을 회수합니다. 실화예요. 두 번째, 방아쇠를 봉인해요. 총구를 봉인해요. 그리고 지령을 하다는 게 뭐냐? 조용히 있어라. 자학하지 말고. 근데 지금 한국군이 초비상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은 강력하게 응징하게 돼 있죠. 거기다가 지금 북한이 봤잖아요. 이번에 남쪽에 초강경파들이 있다는 걸. 오히려 지금 이제 나중에 명명백히 밝혀지겠지만 무력 충돌을 유도하니 뭐니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또 갑자기 엎드린 거예요. 나 가만히 있을 거니까 절대 건드리지 마. 네. 지금 매일 오던 쓰레기 풍선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욕도 안 해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세 번째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대대적으로 보도했거든요. 그때 처음에
처음엔 이랬대요. 여기 오신 분들이, 탈북한 분들이. 야, 쟤네들 뭐 이제 형편없네. 우리 일사불란한데. 그러다가 생각한 게, 우리 지도자 정지는 죽을 때까지 하는데 저기는 대통령이 잘못하면 끌어내리네? 탄핵이 뭐지? 아, 잘못하면 쫓아내는구나. 우리는 아닌데? 나 여기서 불만인데 저 지도자 정지는 영원히 하는데? 아, 저긴 저런 자유가 있구나. 새로운 생각을 아, 이게 어마어마한 충격이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이것도 비슷한 건데 네. 노동신문 아까 보셨죠? 네. 재밌어 보여요? 재미없어 보여요? 재미없어 보이는데요? 노동신문은 너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나만 사진 실면 자세히 본답니다. 신기하니까. 근데 뭘 보냐? 탄핵이다 이것보다 헤어스타일이 저러네? 김 작가는 저런 옷 입네? 신발 저게 뭐지? 차가 왜 이렇게 많아? 빌딩은 왜 이렇게 높아? 그러니까 이번에도요, 탄핵 사태 보도할 때 사진을 21장 실었지만 화려한 광화문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사람만. 자, 이게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적대적 공정관계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김 작가님하고 저하고 앞뒷집에 살아요. 막 서로 맨날 싸워요. 서로 긴장해서. 그러면 집에 가서 이런 거죠. 야, 김 작가랑 싸워야 되니까 너 조심해. 김 작가님은 저 아저씨 조심해. 이렇게 서로 이제 막 긴장하잖아요. 이게 적대적 공정관계예요. 그러니까 남을 욕하면서 내 체제를 강화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을 그렇게 욕했는데 갑자기 윤석열 정권이 지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잖아요. 욕할 대상이 없잖아요, 지금. 요 다섯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탄핵 사태로 전 세계도 놀랐고 우리도 다 놀랐잖아요. 북한도 놀랐어요. 아마 북한이 제일 놀랐을지도 몰라요. 본인들이 그냥 말로만 했는데 상상했던 일이 현실이 됐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자기들은 말로만 도발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확인되겠지만 여기서는 대북 초강경 세력이 일부나 존재했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자기들은 헤어질 것이면 혼자 살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납작 엎드려 있는 거죠. 자, 이 비상계엄에서 주한미군 방향성은 좀 어떻게 되고, 이제 트럼프가 집권한 방위 분단 차원을 넘어서 주한미군 한국에서 철수할 가능성도 뭐 있나요? 이런 것들. 주한미군의 위상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주한미군은 우리와 아무 관계없이 미국의 국익에 따라 있습니다. 자,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볼까요? 소련 체제가 붕괴하고 나서 해외 미군은요, 주방위군이라고 들어보셨죠? 미국은 주에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구닥다리 무기 써요. 왜냐? 미 본토에 누가 침공을 오고 있어요. 그렇죠. 미군의 전투력은 다 어디가 있느냐? 해외 파병 군대에 있어요. 항공모함 전단. 그러면 소련하고 히틀러하고 유럽이 전쟁했잖아요. 2차 세계대전. 유럽이 열점지대죠. 그러니까 미군의 주요 전력은 어디가 있었느냐? 유럽. 그러니까 미국의 외교안보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3개 있어요. 해외에. 어딜 것 같아요? 작가님 아실 것 같은데. 1위가 어디였겠어요? 지금이 아니면 과거예요? 과거에. 1위 유럽 쪽에? 당연히 1위 유럽이죠. 두 번째는요? 일본? 석유. 아, 중동. 중동이죠. 이스라엘. 하나 어디예요? 우리예요, 세 번째. 우리가 세 번째예요. 그런데 소련이 무너졌으니까 유럽이 이제 안 중요해졌죠? 유럽에서 병력을 빼요. 그 다음 셰일가스. 중동이 중요한 건 거기 왜 중요해요? 석유 때문이죠. 그렇죠. 석유 없으면 거기 아무것도 없죠. 거기 왜 가요? 지금 뭐 두바이, 거기 아부다비 그런데 왜 가요? 낙타 보러는 가겠네. 근데 셰일가스로 미국이 드디어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중동도 안 중요하죠. 네. 자, 1위, 2위의 중요성이 사라졌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과거라고. 지금은 어디가 제일 중요하느냐. 미국이 제일 미워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지금은? 중국이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병력을 빼, 중동에서도 발 빼, 이걸 어디로 보내느냐. 아시아로 보낸다. 한국, 아시아로. 일본, 대만. 그렇죠. 일단 아시아. 그게 오바마예요. 그게 뭐냐. 피벗 투 에이시아. 아시아 중시 정책. 그 다음 리밸런싱, 재균형. 중동과 유럽에 있는 병력과 자원을 빼서 아시아로 재배치한다. 요 전략이거든요. 지금 제가 피벗 투 아시아 그랬죠. 요 아시아 개념이 트럼프 때 인도 태평양으로 넓어져요. 네. 인도양과 태평양이면 아시아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오바마도 트럼프도 바이든도 트럼프 이기도 주적은 누구냐. 차이나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여러 말 하지만 오로지 변함없는 말이 하나 있죠. 너만 잡을 거야. 너만 죽일 거야. 이게 제일 무섭죠. 쫓아다니면서. 그게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변함없는 정책은 바로 중국 때리기거든요. 그러면 중국을 잡으려면 경제적인 압박도 있지만 이거잖아요. 그럼 대만에는 미군 한 명도 없죠? 없어요? 일본에는 미군이 있어요. 우리가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일본은 섬이잖아요. 상륙작전이 얼마나 어려워요. 히틀러도 도보해협 못 건너서 졌고 몽골 군대도 대한해협 못 넘어서 지금 일본을 점령 못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은요. 붙어있잖아요. 중국에. 여기 28,000명이 최정예 미군이 전진 배치돼 있잖아요. 근데 중국을 잡겠다고 하는 트럼프가 이걸 빼요? 철수할 가능성은 없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미 의회에서 주한미군은 28,0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한다고 공화당, 민주당이 합의해서 트럼프의 발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엄마랑 가출할 거야. 자전거 사줘. 그럼 얘가 가출이 목적이에요? 자전거 사는 게 목적이에요? 자전거 사는 게 목적이에요. 돈 더 줘. 주한미군 뺄 거야. 이거 똑같은 거죠. 네.
주한미군을 빼라고 하세요. 그러면 뭐 100억 달러 달려있는데 그 돈으로 뭐 용병 사다 쓰면 되는 거지. 자, 주한미군의 위상은 변함이 없다. 네. 그러나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은 그 푼돈에 아주 그냥 목매는 사람이니까 방위비는 더 달라고 하겠죠. 주한미군, 정확하게는 주한미군 주둔 분담비. 100억 달러 달라고 그러는데 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더 달라고는 하겠죠. 더 달라고 하겠죠. 그건 숙명이다. 그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난해 미국에 투자한 해외 투자 있죠? 그 중에 1위가 한국이에요. 거의 3분의 1을 투자했어요. 트럼프가 좋아하는 게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재벌 총수가 트럼프 만나고 왔다며요. 신세계. 네. 그 다음 두 번째,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제 경제학자는 아닌데 좀 세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책임 안 지게. 성공할 수가 없어요. 바이든의 경제 정책의 경제 지표는 안 나빴어요. 실업률 이런 건 좋았어요. 근데 뭐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월급은 타는데 외식은 못하는 현실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마가, 그레이터 어게인. 미국의 중산층들은 그레이터 어게인이 안 중요하고 월급 받아서 편안하게 영화 보고 외식하고 휴가 간다 이거거든요. 근데 자, 트럼프 경제정책 볼까요? 뭐예요? 관세 올린다면서요. 관세 올리면 물가가 올라야 내려요. 물가 오르죠. 오르죠. 수입품 가격이 오르니까. 그 다음, 그럼 여기 와서 자기네 나라에서 공장 지라는데, 아니, 미국이 그 제조 환경이 좋으면 공장들 다 왜 떠났겠어요? 인건비 높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떠나니까 바이든은 어떻게 했어요? 야, 제발 좀 와, 보조금 줄게. 공장 이거잖아요. 우리가 투자 많이 한 것도 그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보조금 준대요, 안 준대요?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이민 정책 강화한다는 거 알죠? 미국의 불법 이민자들은 저임의 노동력 풀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노동자 내쫓으면 인건비가 올라가요. 맞아요. 그럼 종합해보면 어떻게 돼요? 미국의 물가가 오르겠어요? 내리겠어요? 오르죠. 성공할 수가 없죠. 거기다가 중국을 공급망에 퇴출시킨다면서요. 그럼 미국에서 공급망을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거기 갑니까 지금? 반도체니 뭐니 지금 다 시도하는 것을 성공도 못하는데. 그러면 중국을 공급망에서 밀어내면 대처처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우리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미 미국의 최대 투자처, 그 다음에 공급망의 중요한 중국의 대처처. 오히려 찬스의 가능성을 보는 게 낫지. 우리를 어떻게 내칩니까? 무조건 내칩니까? 그러니까 저는 희망상을 좀 얘기했어요. 희망회를 돌렸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라고 무조건 못한다. 뭐 전기차 뭐 어떻게 한다. 친환경 어쩌고 한다. 이미 유럽은 친환경으로 넘어섰어요. 저쪽은 친환경을 적용하지 않으면 수출도 못해요. 이게 지금 삼성이 약한 거예요. TSMC는 태양광이나 풍력광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전환하고 있는데 삼성은 이런 데 투자가 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화석연료에 집중한다 하더라도 세계는 이미 탈탄소로 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트럼프가 뭐 아무리 떠들어도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미국 전기차 시장이 5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주지사가 난 안 할 거야. 난 전기차 갈 거야. 하는데 연방정부가 돈 안 줘? 그럼 내가 줄 거야. 캘리포니아 따라하는 주가 많거든요. 미국은 연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만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큰 그림을 보면 트럼프 일기 때처럼 경천동지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회를, 찬스를 잘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왜 동맹국인 미국의 계엄 상황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을까요? 바이든 참 안타까운 게 바이든이 민주주의 강조하죠. 민주주의 세계 정상회의도 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열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떠들었죠. 근데 이번 일이 비상계엄이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위배하는 일입니까? 지지하는 일입니까? 위배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바이든한테 형 나 비상계엄 할 거야. 그럼 바이든이 그래 해라 그럴 것 같았겠어요? 거절하겠죠. 당연히 거절하죠. 미국은 상대국이 아무리 나쁜 일을 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냥 뭐 내정이다 이러거든요. 이번은 아니에요. 미국의 국무부 부장은 커트 캠벨이 뭐라고 말했어요? badly. 아주 나쁜 잘못된 판단이다. 직격했어요. 그 다음 오스틴 국방장관 여기 오는 거 취소했어요. 말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번에 비상계엄도 합참의장 김명수 합참의장하고 상의 안 했잖아요. 그거 왜 안 했겠어요? 그 자기를 지지하는 잘못된 집단 지성만 모여서 그냥 끼리끼리 뭐 전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도 합의를 안 하는데 미국한테 얘기를 한다고요? 극비리에 했겠죠. CIA도 모르게. CIA가 했으면 와왔겠죠. 이게 앞으로 한미 동맹 관계에 문제가 되진 않겠죠?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미국의 국익이고 미국 국익 안에 자기네 위상이 있어요. 위상이 있고. 그러나 미국은 일본은 확실히 믿어요. 그 느껴져요. 왜냐? 일본은 항상 신뢰를 주는 일들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요, 진보든 보수든, 제가 한번 미국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야, 니네 보수 정권 오면, 진보 정권 오면 좋겠다, 나쁘겠다 그러면, 걔들 답은 뭔지 알아요? 누구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냐, 아니냐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보수든 진보든, 저게 다 보수죠, 자민당이니까. 하토야마 총리만 좀 그랬던 거고. 어쨌든, 미국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정책을 하거든요. 국익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정권에 따라서, 이거 왔다 갔다 해요, 풍향계가. 저도 미국 뭐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현실을 인정을 하고 미국을 상수로 두고 전략을 해, 뭐 좋든 싫든 그건 자기들 마음이에요. 일본이 미국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하나 진짜로 여쭤볼게요. 일본이 지금 미국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정말 좋아하진 않겠죠. 안 좋아해요. 자, 어디서 아느냐? 80년대에 일본이 미국 GDP가 50% 넘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인구는 3분의 1인데. 그랬더니 미국이 플라자 합의를 해서 앵고를 만들어서 잃어버린 30년을 강요합니다. 지금 일본 GDP 미국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25%밖에 안 돼요. 네. 줄어들어요. 근데 일본이 미국 좋아하겠어요? 근데 미국이라는 힘을 저걸 거부할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저걸 활용해 살아야 되니 그냥 해외에 거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음 정권이 누구든 간에 미국이 좋든 싫든 그건 관계없어요. 그 현실을 한국에 전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해야 되는지를 명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용할지 그것 때문에 주한미군이 와 있는 거고 자기들도 살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사태는 그냥 아유 저 친구들은 그냥 저러고 있지라는 거의 연장선상인 거지 이게 큰 변화는 안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